예,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앞두고 있는 한일 관계 이야기 이어갑니다. 먼저 국회에 나가 있는 김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있죠? 네, 김민아 기자입니다. 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기정사실화된 그런 얘기들이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이 현안 보고에서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대다수 일본 언론들도 8월 2일 가기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 강경화 장관 입으로 이런 얘기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번 주부터 더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화이트리스트는 간단히 말하면 차별 대상을 적은 목록이라는 뜻의 블랙리스트와 반대 개념이고요. 전략물자 등 첨단 재료를 수출할 때 허가를 면제해주는 조처입니다. 예. 일본은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려 수출 과정에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수출을 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계약권마다 일일이 받아야 되는데요. 1,100개 품목에 강화된 수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정밀 화약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는 중국, 타이, 인도 등이 화이트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채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을 하면 그 즉시 효과를 띠게 되는 겁니까? 일단 8월 2일 가기에서 결정이 되면요. 예. 주무 대신에 서명, 또 총리의 연서 절차 등을 거쳐야 되고요. 예. 또 21일이 경과한 8월 하순경, 그러니까 8월 23일께가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만약 배제가 결정되면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제외되는 것이고요. 또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다가 철회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름 휴가도 못 가고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네, 대통령도 맞습니다. 여름 휴가를 반납을 했잖아요. 네. 우리 정부 이번 사태 어떻게 대응하려고 좀 준비 중인가요? 예, 일단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조처를 할 것으로 대비하고 실무 검토를 이미 마쳤고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거나 세제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해서 예. 대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주 52시간제 완화 등의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휴가를 취소하면서까지 대응 강도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정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 또 8월 말 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 개각, 예. 또 10월 22일 일본 새 국방의 즉위식 등을 좀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지가 기본 입장이기는 하나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 맞습니다. 걸 내비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최근 일본을 다녀온 김영희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네. 뭔지는 좀 알아봤는데 네. 이게 그동안의 반도체 세 가지 물품 이외에 품목이 막 늘어나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역 장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사실 이게 아까 2004년에 하고 예. 처음으로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우리가 배제가 된다면 처음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1,100개 정도 품목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세 가지 품목 규제가 있을 때도 타격이 꽤 있다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포괄 허가제라 그래가지고 3년에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예. 쭉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제 수입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론적으로는 건건이 다 예. 그 절차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통상 90일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한 번 예, 심사에. 그러니까 일반 심사에서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희가 뭐 날짜를 납기를 맞추는 것도 어려울 거고 예. 또 어떻게 쓰일지 사실은 아직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한 번도 닥쳐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그렇죠? 근데 뭐 화이트 국가가 아닌데도 그런 예. 것들을 또 포괄 허가로 해주기도 하고 예. 사실은 굉장히 이런 예외는 있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물론 우리가 무역이 막히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예. 번거로운 절차를 겪을 수밖에 없고 예. 무엇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한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결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한테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편의를 봐준다라는 거였는데 그거에서 빼겠다는 거는 거꾸로 본다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예. 본다라고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이기 지식인들이 때문에 낸 성명서의 제목이 한국이 그렇죠. 적인가 이렇게 예, 물었었죠.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태라고 봅니다. 예. 그 강요회의에서 2일 날 결정을 하면 네. 그 남은 절차가 한 20일 정도 더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강요회의 결정과 실제로 그 실효성을 띠게 되는 그 시점 사이에 우리 정부가 뭘 해볼 수 있는 건 없나요? 글쎄 그것도 예측하기는 참 쉽지는 네. 않지만 일본이 강요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게 일종의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그렇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결정한 거를 뒤집는 일이잖아요. 예.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꾼다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상황이라는 건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저희 기업들도 음. 이게 기업에 따라서 굉장히 타격이 예. 이제 차이는 있을 텐데 나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뭐 당장 예. 문을 끊긴다고 내일 우리 예. 기업이 문을 닫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서 폭발성을 좀 예. 잠재워 가면서 우리가 이제 정부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한일 정부가 여러 채널로 어떤 협상을 하든지 이제 대화를 해나가면서 예. 좀 타협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 협상이 우리한테 아주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일본이 배제를 한 거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벌면서 예. 그리고 또 길게 가면 결국은 그런 지적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좋지 된다는 않고 거죠. 일본도 이제 예. 굉장히 세계 무역 질서를 반하고 있다라는 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이게 이전에 있어본 조치가 아니어서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될 경우에 당장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치는지 또 뭐 경제라는 건 서로 엮여 있는 거니까 일본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딱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 그래서 저도 경제 담당 논설위원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랬는데 참 그런 거를 미리 저희가 막 예측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몇 조 원 손해다 이런 예. 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예.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다만 그 기업 체질에 따라서 또 기업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건데 예. 그리고 사실 아베 총리가 이 조치를 배제하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예측은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일본이 이걸 갖고 악용을 하면 굉장히 예. 상당히 압박이 될 거고 아까 1,100개 품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품목 수가 더 막 늘어나고 아까 1,100개죠. 이건 전략 물자 관련 이제 예. 수출인데 1,100개라는 게 굉장히 거의 뭐 식품 목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예. 대부분 산업에 망라돼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니까요. 예.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반도체 세계 물품 수출 규제도 그렇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그렇고 이게 국제 통상법상 문제가 아주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통상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본 게 있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먼저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3개에 대한 까다로운 수출 규제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보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WTO에서 말하는 수출 규정의 일관되고 공평한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WTO 1조에서 말하는 회원국 사이의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도 위반됩니다. 백색 국가 제외 자체도 앞으로 그 피해 발생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도 WTO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했던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안보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안보적 정당화 사유 없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규범에서 말하는 수출 규정의 일관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고. 예, 성기호 변호사는 백색 국가라는 표현을 쓰네요. 저희도 그렇게 쓰지요. 네. 이게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국제 경제 질서를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인데, 성기호 변호사는 일본 내부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도 좀 미리 조사를 좀 했나 봅니다. 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일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어겼을 경우에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이죠. 그런데 한국과 같이 긴밀하게 그동안 16년 동안 백색 국가, 즉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기술 부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교역하던 일본 중소기업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엄격한 규제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이 일본 수출 기업의 정상적인 원활한 통상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장애를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냥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이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섰죠. 네네. 그 얼마 전에 저희 보도도 됐었는데요. 뭐 저희 잘 아시는 와다 하루키 교수나 그다음에 우치다마 사토시 변호사들 처음에는 보니까 제가 다시 찾아보니 75명이 먼저 발의를 해서 사이트를 25일에 그 성명을 발표하고 26일부터 서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하니까 하루에 한 번 집계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서명자가 3,274명.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이렇습니다. 근데 숫자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이런 일본 분위기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전에도 일본의 양심적 세력들은 변호사분들이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또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도 하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한국 사회가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성명을 보면 성명의 내용을 전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성명 제목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은 적인가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일본어를 뽑아오기는 했는데 제가 인상적인 거는 사실 이분들도 의견이 일치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꼭 무슨 한국 정부는 다 맞고 일본 정부는 다 틀리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특별한 역사적인 과거가 있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대립을 하더라도 특별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어쨌든 이 나라를 침략을 했고 한국을 침략을 했고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그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것들을 인정한 위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잘못된 상대방이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복 조처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연쇄 조처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양국의 내셔널리즘도 이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우려를 담고 자기들은 일본 심리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당장 이제 철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결국 일본의 경제에도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조금 더 입지를 넓혀갈 수 있고 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시죠. 그 한겨레 20일에 자발적으로 기고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서명에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만나고 온 분은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인데요.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한국의 여러 가지 일본의 시민운동을 할 때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긴 한데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인데 거기는 연합회고요. 그래서 뭐
경단련을 게이단렌이라고 예. 하듯이 니찌벤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을 하셨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 존경받는 분이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시민운동, 특히 예. 반빈곤 문제, 예. 그 다음에 뭐 헤이트 스피치 반대, 뭐 음.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살아있는 대표도 맡으시고 양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음.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예. 그분이 지난주 한겨레 20일 발행된 한겨레 20일에 기고문을 보내셨어요. 그 예. 제목이 강제징용은 인권 침해, 개인구제 이루어져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달아서 내보냈는데 아베 정부 입장하고는 정반대고. 아 그렇죠. 근데 이 기고에서는 이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예. 이렇게 삼권 분립인 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이게 한국 정부가 마치 예. 판단인 양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잘못이고 음. 이미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인정해온 바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풀려면 강제 연행 피해자들, 예. 강제 징용 징용이죠. 피해자. 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예. 구제, 예. 그 권리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해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조약으로 사라질 수 없는 예. 권리였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무슨 65년 예. 협정 얘기를 하는 건 핑계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분이 예. 같이 2010년에 니치벤렌 회장일 때 대한변협과 함께 이런 내용을 이미 다 담은 공동선언을 냈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예. 2010년에 예. 지금 쟁점이 되는 모든 논거가 거의 다 망라돼 있고 예. 그때 일본군 위안부 최종적 해결을 위한 제언도 같이 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세 분을 그러니까 한일 간의 만나봤습니다. 민감한 역사 문제에 네. 대해서 굉장히 바른 네.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렇기도 있는. 하고 사실은 예. 니치벤네는 우리로 치면 진보 보수 모든 변호사가 다 망라된 거기 민변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회장을 하시면서 예. 그 단체 이름으로 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단체 있죠. 이름으로 냈다. 예, 예. 아, 개인 회장 그게 예. 아니라요. 단체가 낸 거예요. 대한변협과 그랬군요. 니치벤네. 그 이분을 포함해서 네. 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일본 정부에서 뭔가 자료를 네. 하나 공개했죠. 그 내용이 뭐였죠? 저도 사실은 예. 급하게 예. 한국 기사로만 봐서 제가 원문을 못 봤는데요. 네. 여기서 대일 청구권 요강 8개 항을 그러니까 1961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예. 청구권 협정 또는 예. 한일 기본 조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일은 대일 청구권 요강이라는 걸 8개항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피징용자의 청구라는 표현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이미 다 우리는 얘기를 하고 조약을 맺은 거다 예.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아니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65년 협정을 가지고 이거를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5년에서 걔네가 계속 배상이 아니라 예. 축하금으로 줬다.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뭘로 줬던 간에 네. 피해자를 빼놓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고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대일 청구권 요강 항목은 제 기억에는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예, 뭔가 새로운 걸 새로운 내놓은 거는 것처럼. 아니에요. 새로운 예. 거는 아니라서 예. 그래서 약간 일종의 언론 여론 플레이가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근데 이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를 네. 포함해서 네네. 개인 청구권은 그 협정과 무관하다, 살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분들의 근거는 뭔가요? 일종의 개인 청구권은 민사를 네.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국가가- 국가 간의 예. 조약으로 예. 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거는 네. 사실 일본 정부의 견해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일본 정부가 뭐 한국인을 위해서 그랬을지는 않았을 네. 거고요. 조금 역사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자기네 나라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내에 전쟁 피해자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죠. 손배소를. 예.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음.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건 개인 예.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던 거고 한일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뭐 이전 기록들을 보면 이제 몇 차례 국회에 나와서 뭐였죠? 뭐
외무성의 조약국장이 예. 한 적도 있고 외상이 예. 직접 나와서 얘기한 적도 있고 개인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 그동안 일본 정부도 그렇죠. 일본 대법원도 일본 대법원은 예. 2007년에 이건 한일은 아니고 예. 이제 중국의 강제 연행 피해자에서 국가 간 조약으로 예. 이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를 패소는 했어요. 중국인 예. 피해자들이 패소는 했는데 개인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고 그래서 그 기업이 나중에 예. 배상금을 주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설사 그렇더라도 만약에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을 할 정도로 이제 그들을 참여시켰다면 예. 좀 다를 텐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예. 지금 지금 65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 당시의 협정 자체가 네. 그 국민들의 동의에 근거해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닐 그렇죠. 뿐더러 만약에 한국 정부가 당시에 그 일본 일제 강점기에 어떤 피해를 개인들이 받는지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협정을 맺었다면 국가가 다 소멸됐다, 국가가 대신하는 걸로 소멸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절차들이 전혀 하나도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예.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네. 해결 방안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국가가 개개인을 모두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최근 들어서 점점 국제법 예, 흐름에서도 이게 국가가 예, 그럼 뭐 국가 간 우호를 위해서 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예. 거는 유엔에서도 그렇고 점차 국제법 흐름이 예, 예상도 그 있습니다. 변호사분은 그 얘기는 뭐라고 하던가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자꾸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진단이 있었습니까? 자꾸 북한이라기보다는 이분은 굉장히 그 일본 사회를 반성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서요. 예, 일단은 뭐 직접적인 계기는 대법원 지금 예. 판결로 시작됐지만 예. 큰 배경으로는 일본의 전후 정권이 일본의 과거랑 정면으로 맞서지 못해왔던 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속에서도 특히 아베 정권은 그 이전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고 우익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지 기반층이 되어 있어서 더 예.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약간은 일부지만 일본 내 반한 반중 감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이런 거 관련된 그건 것과 정치에 활용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반대로 또 한국은 굉장히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또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리버럴한 예. 그분 표현에 따르면 예. 아주 지극히 리버럴한 정권이라서 정권의 성격으로 봐서도 정반대이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더 에스컬레이터 되는 배경 아닌가 예. 얘기하셨습니다. 그 일본 다녀오셨는데 현지 분위기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네. 시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매 운동 여기 이걸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현재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사실 너무 짧게 갔다 예. 짧게 급하게 인터뷰를 하고 근데 그날 일부러 시노쿠보 거리를 가봤는데요. 이제 한류 거리라고 불리는 시노쿠보 거리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일본에 살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 한국 음식이라면 치즈 핫도그를 물고 다니는 그래요. 치즈 핫도그 한국에서 네. 저는 잘 못 보는 치즈 핫도그가 네. 굉장히 인기입니다. 근데 거긴 젊은 친구들이 많고 좀 네. 붙잡고 물어는 봤는데 네. 일단은 그들은 거의 영향 없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향이 없다기보다는 한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는 거. 관심이 없고 네. 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네. 케이팝이나 뭐 한류로 이제 한국의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네. 거는 좋은 거지만 너무 역사를 일본 사회나 교육이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지금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웃 국가로 살아갈 때 앞으로 세대가 되면 뭐 선입견이 없어질까 쉽게 말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을 거다라는 약간 양적인 측면이 다 있는데 우스노미야 선생님은 제가 불매운동 예. 걱정하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예.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괜히 예. 가면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한국인들이 예. 이런 불매운동을 강렬하게 하면 할수록 일본인들이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저 정도로 할까라는 예.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계기가 더 됐으면 깊이 좋겠다. 고민해보는 예. 계기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예.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 두 가지 측면은 다 있죠. 아무래도 예. 교류가 그걸로
약간 교류하는데 조금 꺼린다거나 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그걸 넘어서자는 얘기셨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건강해요. 그럼요. 문제는 일본의 그 정부가 어떤 짓을 해서 그런 건데 이 문제 아무래도 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혹은 김 의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네. 질문에는 저도 답을 잘 못 찾고 많이 네. 들어보고는 있는데요. 예, 우스노미야 선생님 그날 얘기 중에는 사실은 국가 간만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시민들 교류의 확산으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시민의 교류라는 게 뭐 우리가 관광 많이 가서 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역사와 예. 사회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들. 그래서 이 선생님 대단하신 게 3년째 한국어를 배우시는데 그게 왜냐하면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책도 쓰고 계시고 좀 이런 거꾸로 저희도 일본 시민운동에서 배워야 될 점은 예.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류들 확산이 중요하고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정부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냉정하고 합리적인 여러 예. 채널들을 이용한 협상들은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변에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한일 관계가 핫 이슈가 된 적은 예. 제 기억에 몇 년 사이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1965년에는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와르르 이랬다가 싹 사라지고 이랬는데 예. 저는 이게 오히려 한국인이 이제까지는 일본과 예. 과거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었는데 좀 앞으로 우리가 한 일본이란 나라랑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만나서 얘기들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걸 한다면 그 정도 각오도 하고 좀 대비도 하면서 각오도 하면서 이번에는 좀 이전과는 다른 그런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도 네. 정말 앙숙이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쪽은 관계 개선에 성공하고 네. 심지어 청소년들 과거사를 다룬 역사 교과서도 네네. 공동 집필 그런 배경에 보면 독일 쪽의 변화, 독일 그럼요.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그게 크게 작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일본 아마 저희도 내일째 이제 우스노미야 선생님 인터뷰나 영상도 공개가 될 텐데 예. 한국도 저희가 이제 뭐 반민특위나 이런 얘기들이 요즘 다시 예. 나오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후에 그러니까 전전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재판받지 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총리까지 되고 하는 예. 그래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반성을 못한 사회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 그런 상태로 흘러온 거라서 이게 단기간에 바뀌기는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